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지난 거래 뉴욕 시장 자체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지만 채권 시장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반등하려는 시도를 하는 듯하지만 코스닥 시장 낙폭이 조금씩 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2% 넘는 낙폭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수급 양상도 그다지 좋지는 못합니다. 양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모두 사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만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 증권가의 의견을 살펴봤을 때도요.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업종에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한다라는 이런 조언도 나온 만큼 투자를 하실 때 많이 당부하는 말씀들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박세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투자 제한 조치를 내놓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가 내일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 미국 기업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미 행정부는 정권 출범 직후부터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역외 투자 금지 조치를 검토해 왔습니다. 중국이 지난 1일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희귀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반도체와 AI 분야에 투자하는 미국의 사모펀드, 벤처 캐피탈 등이 투자 제한 대상이고요.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 장비와 AI용 칩 등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 통제가 투자 금지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런 조치를 담은 제안을 공개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이 미국 정부의 대중국 투자 금지 조치는 미국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중국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미국 하원 의원이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또 이들 국가가 대중국 투자에서 미국과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물가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근원 물가 상승률이 높게 집계가 됐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 계절 요인이나 국제 정세 등의 영향을 받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뒤 산출하는 근원 물가가 이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 누계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상승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월에서 7월 6.8%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월에서 7월 4.2%보다도 높은데요.
근원 물가지수는 통상 1에서 2% 내외 머물렀지만 2021년 말부터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월 전년 동월 대비 3%까지 올라섰다가 올해 1월 5%로 정점을 찍은 뒤 상승폭이 줄고는 있지만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그러면 근원 물가가 이렇게 오른 이유를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주된 이유로는 외식 물가가 주도하는 높은 서비스 물가가 꼽힙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 총지수는 하락하고 있지만 외식 물가 상승세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 물가 상승 기여도 측면에서 외식 물가를 중심으로 개인 서비스 분야의 기여도가 높은 편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영향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근원 물가 상승폭이 최근 조금 줄었지만 서비스 소비가 늘고 있어서 앞으로 상승률이 더 낮아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 근원 물가 상승 리스크가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년층의 빚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19개 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만 20대 이하 연령층의 한 달 이상 연체율이 0.44%로 집계가 됐습니다. 연령 특성상 직업이 없거나 또 고용이 불안한 이들이 전세나 월세 자금을 대출받고는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6월 말 기준 34조 2,500억 원으로 2018년 9월 말 13조 4,700억 원의 2.54배에 이릅니다. 또 같은 기간 해당 연령대의 연체액도 2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7배 이상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청년층의 빚 부담이 늘어난 걸까요? 네, 최근 5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20대 대출과 연체액이 급증했고 연체율도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소득 기반 등이 취약한 30대 이하의 연체율이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빚 부담은 이 금융 불안 그리고 또 소비 위축에 이어서 사회 문제인 저출산 현상까지 부추길 수 있어서 우려가 되는데요. 시중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수년 사이 주택 매매 가격은 물론 전월세 시세가 오르면서 젊은 층이 갈수록 대출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젊은 층의 빚이 늘어날수록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이 결혼과 출산 연령도 늦춰지고 또 급기야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늘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이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박세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후 시장의 주요 공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최유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마감 직전 급격히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4거래일째 조정 국면을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애플도 5%가량 급락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 여전히 하락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번 주 CPI와 P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주요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렌탈입니다. 롯데렌탈은 2분기 영업이익이 8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렌탈은 2018년 이후 5년 연속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은 6,886억 원으로 0.7%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331억 원으로 14% 감소했습니다. 롯데렌탈은 렌터카 사업의 성장과 중고차 사업 단가 개선이 2분기 호실적을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택입니다. 원택은 2분기 영업이익이 1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05억 원으로 54.2% 늘었고요. 순이익은 88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매출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300억 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원택 측은 올해 글로벌 도약을 위해 해외 고객과의 소통 기회를 늘리고 다양한 이벤트 등을 기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세미캠입니다. 동진세미캠은 2분기 영업이익이 4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5%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3,313억 1,700만 원으로 같은 기간 7.65% 줄었고요. 당기순이익은 256억 200만 원으로 32.44% 줄었습니다. 이어서 알서포트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알서포트는 2분기 영업이익이 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55억 3,400만 원으로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당기순이익은 32억 5,700만 원으로 9.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상 오늘장 주요 공시 살펴봤습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수급 여건이 빡빡해진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요 수출항 주변으로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미국의 7월 CPI 발표를 앞두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유와 곡물, 사료 관련주에서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안정세를 보이고 있던 유가와 곡물 가격이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유가와 곡물 가격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곡물 가격은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곡물가는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 주도 살펴보면 커피 정도가 좀 고개를 들었을 뿐 나머지 전체적인 곡물 가격은 전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반등을 시도하던 소맥이나 이런 가격들도 러시아가 다시 흑해 협정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가 오가면서 오히려 조정폭은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만 유가는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작년부터 우리가 유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핵심 포인트는 작년 하반기 때 $80 아래로 내려가면서 전반적으로 하락 압력을 크게 줬는데 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80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만약에 이 수준이 유지가 되면 더 이상 유가로 인한 물가 하락은 없습니다. 그래서 $80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되는 거고요. $80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유가와 관련된 소위 헤드라인 물가는 빠지지 않는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현재 이렇게 유가를 윗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수급 불안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하나 좀 확인해 보시면 네. 최근 들어서 사우디가 계속 수급을 조절하고 네. 있고 네, 여기에 이제 러시아도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저 차트 끝에 보시면 공급과 수요를 봤을 때 역전되고 있는 현상, 그러네요. 즉 공급이 네. 더 작아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면 그냥 이 정도 레벨로 쭉 가면 유가는 여기서 더 올라가기 어려운데 문제는 만약에 수요가 조금만 튀어도 여기선 유가는 급등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유가가 뭐 100달러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확실한 건 하단은 정말로 견고해졌다. 즉 70달러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뭐 당분간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는 정치적인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러시아 전쟁 중이니까 유가 빠지면 안 되고요. 네. 사우디는 2030 프로젝트를 위해서라도 유가가 8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사우디를 포함한 GCC 국가들의 최근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은 뭐 석유가 남아도니까 당연히 전력 수요의 대부분을 석유로 담당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전반적인 석유 수급이 타이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현재 유가를 윗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곡물과 뭐 이런 쪽은 그다지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커피 쪽에서는 상승 흐름이 포착이 됐고 유가와 관련해서는 하단은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원유 주 산유국들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감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공격 소식도 좀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원유 수출항인 노보로시스크항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시아권으로 주로 수출을 하는 항구이잖아요. 그런 만큼 앞으로 그럼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고 국내 정유주들은 어떻게 주가 추이가 이어지게 될까요? 네. 자, 일단 그 유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보다는 이쪽 시장에 좀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소위 투기 거래자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죠. 네. 그래서 준비된 그림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는데요. 자, 일단 비상업적 포지션이라고 하면 소위 이제 선물 투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끝단에서 이제 단기 급등하는 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네. 최근에 유가 반등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일 뿐 과거 이제 유가가 빅랠리를 보였던 뭐 2018년, 2020년 시기와는 아직은 좀 격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은 여기서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지금 아시아로 수출하는 항구에 뭔가 사고가 생겼다고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러시아가 인도와 중국에 저가로 한 60달러 수준에 계속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물량들 때문에도 중국 경기가 뭐 개선되거나 인도 경기가 조금 올라온다고 해서 유가가 폭등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이제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든지 하면은 이 부분은 자극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정유주들인데 우리나라 정유주들은 유가에 맥락이 닿아 있지 않습니다. 유가와 같이 가는 다 있나요, 그러면? 유가와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정제 마진이 더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유가는 뭐에 작용하냐면 기존의 재고자산 평가 이익 손실에 관여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80달러 위에서 머물면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무조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유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어떤 효과가 났느냐? 정제 마진 빠지면서 실적이 빠졌고 그다음에 그 유가가 빠지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두 가지가 같이 난 거죠. 그래서 적자폭이 확대되는 양상이었는데 지금 정제 마진이 3개월째 급등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급등하면서 YOY로 봤을 때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다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아니라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유주는 올 하반기에 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 정유주들 이익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정제 마진의 추이를 더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 S-오일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지금 오늘도 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 계속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증권가의 분석도 살펴보면 최근이 지금 밸류에이션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사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저 역시 뭐 동감합니다. 뭐 PB 관점에서는 거의 코로나 수준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료유와 두바이유의 차이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개월째 빠르게 돌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돌아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쉽사리 내려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익의 본령이라고 볼 수 있는 정제 마진이 돌았다라는 측면에서 원래는 정유주 세 개 다 좋아야 되지만 SK이노베이션은 뭐 아시다시피 2차 전지와 더 연관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전혀 다른 종목과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S-오일과 GS는 속도는 GS가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좀 느리긴 하지만 동일 방향으로 빠르게 주가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게 그렇게 쉽게 멈추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멈추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 일단 S-오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곡물과 비료 쪽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이 파기가 된 가운데 이제 곡물 가격이 다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비료와 또 사료 업종에서는 동반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는데 최근의 주가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최근 주가는 오히려 뭐 농심 같은 대표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았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살펴보기 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악천후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고 네. 그다음에 전체적인 뭐 파종 면적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생산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경우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현재 경기가 상대적으로 둔화된 분위기에서 제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나? 그럴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이들 업체들에겐 악재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료 마찬가지죠. 산업 업황이 망가지는데 비료를 더 많이 쓰겠습니까? 오히려 비료를 안 쓰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곡물 가격은 뭐 곡물 가격이 상승하지도 않았지만 곡물 가격이 진짜로 상승하고 만약에 더 안 좋아지는 흐름을 보인다면 둘 다 안 좋습니다. 비료주도 안 좋고 원자재 종목도 안 좋고 음식료도 다 안 좋은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음식료주와 관련돼서는 확실하게 뭐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조비를 포함한 소위 비료주들은 재료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여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아마 트레이딩 영역이 좀 있지 않을까 이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좀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섹터 가운데 살펴보면 한일사료와 미래생명자원은 좀 섹터 내에서도 강세가 좀 두드러집니다. 뭐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한일사료의 경우에는 7%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미래생명자원의 경우는 아래꼬리에 조금 더 길게 달려 있네요. 4%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근데 뭐 비료와 사료 쪽의 경우에는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단기로 급등했다가 좀 빠지고 이런 흐름이 많이 포착이 됐었잖아요.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이 관찰되게 될까요? 네, 본질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된 흐름을 하나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곡물 가격 오른 게 있나?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인 곡물 가격은 뭐 재고도 충분할 뿐더러 아직까지 그 시장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기 때문에 곡물 가격은 뭐 종류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옥수수는 최근에 많이 내렸고 대두 정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소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가 다시 뭐 참여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변동성을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급등한 것 정도는 대두박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기름, 요리용 기름 정도가 급등한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가격이 움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뭔가 시그널을 줄 만한 것들이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준비된 그림 보시면 ETF가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서 ETF의 자금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해당 업종에 대한 관심이 글로벌리하게도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 온다든지 아니면 뭐 비가 많이 와서 뭐 이렇게 업황 자체가 좀 망가질 것을 재료로 한 일정 부분의 테마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또 앵커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냥 등락에 따른 트레이딩 정도가 현재는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기후 등의 이슈로 인해서 등락이 있기는 하겠지만 글로벌적인 관심은 없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품업계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최근에 물가 안정에 동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는데 근데 원재료 값이 다시 또 이렇게 들썩이게 된다라면 3분기 실적에도 좀 우려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만큼 농심과 오리온과 같은
종목들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 근데 만약에 가격이 움직이면 이게 실제로 가격이 언제 반영되느냐? 한 2분기 정도는 레깅돼서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해도 그 원가의 상승분은 한 2개월 정도는 밀려서 반영되기 때문에 당장 뭐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하지는 않죠. 또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이 2차 전지가 눌리면서 다른 쪽으로 뭔가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뭐 의류주 같은 것들이 네. 급등했고요. 오늘은 또 이런 음식료 종목군들 중에서 뭐 농심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곡물가나 전체적인 흐름이 해당 종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은 아직 말씀드렸던 어떤 급격한 환율의 변화나 원재료 가격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정부 압박에 의해서 조금 둔화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곡물 가격의 상승이 나타난다면 1, 2분기 후에 그 원가 상승을 고려해서 아마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이 필요한 업종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보수적인 관점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기후 변화 같은 악재도 있고 사실 뭐 태풍이 불어오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사님. 그렇다면 사료주, 비료주 말고 어떤 섹터를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그 이슈와 관련된 기후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네. 오히려 그런 기후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ESG에 투자하는 그런 ETF라든지 아니면 기후 변화와 관련돼 있는 ETF 쪽을 아마 사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알고 있는 좀 전에 언급된 음식료라든지 사료라든지 네. 이런 종목군들은 최근에 일단 업황 자체가 메리트가 없고 그다음에 해당 이슈가 전체 이익을 등락할 만한 그런 이슈 자체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생각보다 적다. 왜냐하면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재고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올해 농사가 북반구를 중심으로 전부 다 망했다. 뭐 이 정도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마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이 나타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어떤 뭐 해지나 투자를 하시려면 ESG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하는 ETF를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ESG에 투자하는 ETF를 장기적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온 섹터 내에서 탑픽 종목 어떤 걸까요? 네, S오일입니다. 뭐 GS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워낙 올라오는 상황이어서 GS를 말씀드리기 조금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S오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주가가 저점 대비 올라왔지만 밸류 기준에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게 정제 쪽만 석유 쪽만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윤활유나 그다음에 석유화학 부분도 엄청나게 커져 있거든요. 근데 이쪽도 지금 같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전반적으로 이익이 올라갈 개연성이 있고 전통의 배당주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가격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한 7%대를 육박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는 펀드 입장에서는 아마 9월, 10월 달에 매수가 더 들어올 개연성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최소 10만 원, 지금 매수 가격은 8만 원보다는 조금 싸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을 10만 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7만 원도 이탈하는 정도의 조정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조금 한 발 빼고 다시 한번 지켜보시는 게 현실적인 대안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는 S오일 짚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살펴드렸으니까 투자 의견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전도체와 AI가 2차 전지가 쉬어가는 자리를 채우려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반도체 주에는 힘이 좀 실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 언제쯤 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외선을 살펴보니까 일단 반도체 관련주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래량도 그다지 많이 실리지 못했고 반도체를 향한 투심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희가 이 부분들 진단해 보면 좋을까요? 반도체는요. 네. 우리나라 개미들도 많이 투자를 하지만 역시 이 주요한 상승의 주요 동인은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근데 외국인 수급이 지금 활발할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한 축이 지금 비어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얼마나 많이 미국 금리가 오른 다음에 이 종료 시점이 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뚜렷하지 않은 미국의 금리 인상 종료 시점에 대한 의문점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 혼재해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 모멘텀을 지금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의 저반에 끌리는 거는 AI라든가 그다음에 챗 GPT라든가 그다음에 전기차라든가 등등의 지금 많은 반도체 수요가 지금 올라갈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1에서 3%지만 내년에는 5%까지 지금 수요량이 지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지금 사실 메모리 쪽은 굉장히 많이 지금 안정화되고 재고도 많이 감산이 돼서 저 부분은 조금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줄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낸드 프레시가 네. 사실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낸드 프레시가 찐 바닥이 아니에요. 더 바닥에 있는 네, 건가요? 그래서 더 바닥이 있을 거냐 하니까 지금 그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3개월째 가격이 안 떨어져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냐. 그래서 아직도 재고 손실 영향이 아직도 큰 부분들이 낸드 프레시인데요. 지금 도표에 보시다시피 이제 4개 업체들이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알려져 있는 바로는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가 합병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렇게 합병을 하면은 단순 숫자로 보면은 우리 삼성전자보다 많아지거든요. 네. 그럼 저것도 이제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은데 어쨌든 간에 낸드 프레시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5월 달에 저점은 찍고 있는 건 확실하다. 네. 근데 지금 이러면서 동력은 지금 못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볼 때는 아직도 낸드 쪽에서는 5에서 10% 정도 재고 감소 감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지금 다들 자기의 이제 웜업은 다 하고 네. 출발선상에 지금 쓰려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반도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표에 나오듯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의 그런 폭과 양이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23년도를 지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 사이클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은 지금 다 갖춰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지금 실망도 하신 분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지만 반도체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반도체는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순환매장이 지금 네. 이제 왔어요. 그래서 2차 전지에서 이제 반도체로 갔다가 연예계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실적과 우상향에 대한 기대가 큰 거는 반도체거든요.
따라서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반도체는 고비가 2025년입니다. 그때 네. 지금 전 세계에 새롭게 공급망을 짜면서 반도체 공장이 지금 31개가 지금 신축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우리가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급이 너무 많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때의 어떤 새로운 용처를 발견하고 새로운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반도체 시장에 같이 한번 뛴다 그러면 굉장히 큰 폭으로 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아주 핵심 소재인 반도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반도체를 통한 다른 업계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반도체와 관련해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뭐 외국인이나 기관 모두가 좀 관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나머지 수급 주체들은 그다지 큰 흐름을 나타내진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 시점 혹은 이제 금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주를 살펴보면요, 뭐 재고 감산 이슈나 또 가격 상승 등 앞으로 상승 사이클로 진입한다라는 걸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주의 주가들이 지금 좀 저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지 궁금하고요. 반등 여력 어떻게 보실까요? 반등 여력은 어디서 나오면 차세대 반도체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HBM이라든가 차별화된 제품을 얼마만큼 만드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현재 있는 실리콘으로 만드는 반도체에서 싸움이 붙으면 항상 세계 역사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뭐 지라칼륨을 GAN 반도체 내 실리콘 카바이드 쪽으로 돌고 있는 부분들이 네. 너무나 지금 현재 반도체는 세계의 공급망으로 꽉 짜 있는데 그것에 지금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면 새롭게 가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산업 발전에 어떤 족적을 나눴던 그런 경험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더 클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고요. 또 우리가 이제 또 뭐 한번 열풍이 불었죠. 초전도체가 지금 나오고 네. 있는 거 등등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적인 그런 용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갖고 가셔야 되고요. 반도체 사이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디서부터 힌트를 얻으셔야 되냐면요. 일단 반도체가 훈풍을 타려면은 일단 장비업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업체의 움직임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떨어질 때는 먼저 칩 메이커 쪽에서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좋은 그리고 안정성 있는 투자 전략은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긴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끄떡끄떡 하실 거예요. 반도체가 이렇게 사이클을 굉장히 타고 이러는 종목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딱 한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미국과 중국이 이거 갖고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산업적인 재편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다 이 반도체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뭐 반도체에 지금 등락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진짜로 길게 방향이 길게 잡고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 그다음에 추세적으로 매수하시는 부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반도체에는 투자 전략의 일부라고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 투자 전략과도 관련해서도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올라가는 사이클이 언제쯤일지 살펴볼 때는 장비 쪽을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고 내려갈 때는 언제일지 살펴본다면 칩 메이커 쪽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도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뭐 양자 컴퓨팅과 AI 관련된 내용들도 좀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 업체들 어떤 영향을 좀 받게 될까요? 미국 기업이 그 우려 국가에 대한 이제 투자, 특히 이제 스타트업들이 중국이라든가 이런 우려 국가에 투자하는 것들을 지금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 투자나 이제 기술 자문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재무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제한적으로 한다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대상은 첨단 반도체, 그다음에 인공지능, 뭐 양자 컴퓨터 등이 지금 포함이 되고요. 뼈아픈
단어가 하나가 들어갔죠. 이게 이제 2023년도 상원에서 통과한 국방수권법이라는 건데요. 네. 동맹국에 좀 참여를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 국가에도 유사한 대중 투자 규제를 지금 요구하는 걸로 봐서는 네. 지금 뭐 굉장히 칼을 갈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대선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또 약해지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뭐 가깝게는 지금 블링컨 장관이 지금 방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앞으로에 나오는 그런 선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미국 현지에서 뭐라 그러냐면 AI 쉴드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AI에 대해서 이제 AI로 지금 붙는 상황인데, 미국과 중국과의 AI의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꽤나 많이 벌어져 있죠. 2달로 좁혀졌어요. 아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뭐 2년이 뭐 1년, 2년이 아니라 네. 2달 차이로 지금 좁혀졌다는 너무 지금 많이 평가들을 기술력이 올라갔네요. 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일합을 겨룰 수 있는 부분까지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선제적인 조건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런 그래픽들 지금 못 나가게 지금 제한까지도 이 부분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요. 네. 자, 미중 무역 전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격화되면 격화됐지 뒤로 나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공격을 특히 이제 급소를 잘 치느냐, 이 부분들인데요. 자, 여러 가지 이제 뭐 발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이 네. 사실 모리스 창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MIT에서 공부하면서 하지만 우리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과 대만이겠죠. 그래서 모든 급소, 특히 반도체 공급망의 모든 초크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세계적인 공급망을 만들어갔기 때문에 중국이 이만큼 부상했는데 더 이상은 이제 기술 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이런 앞서서 나가면서 우리 한국을 좀 끌어들이는 것이 네.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새로운 공급망을 짜겠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흐름은 격화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기술로 이것을 극복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해서 조금 더 뭐 생산 수급 이런 부분보다는 기술 발전이 조금 더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기술적으로 좀 발전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 계속해서 갈등을 하고 있고, 앞서서 모리스 창의 언급도 좀 봤는데, 이렇게 관련해서 보면 중국이 많이 좀 제한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반도체 치포 동맹과 관련해서도 중국의 입지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쨌든 이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가지고 전쟁을 좀 한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혹은 이제 중소형 업체들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 이제 뭐 유탄들이 많이 날라오겠죠.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자기네들이 뭐 안질라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들이든가 핵심 재료들 갖고서 네. 이제 또 규제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모든 반도체 원천 기술의 대다수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는 부분들이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이것 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지금 격화되면 격화됐지 지금 뭐 약해질 부분은 전혀 지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제까지 가냐, 내년도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변수가 하나 생겼죠. 그래서 뭐 피치사에서 미국에 대한 이제 신용 등급을 내려오니까 네. 지금 사실 당황은 하면서도 사실 미국의 경제가 크려면 중국이 또 같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지금 월가에서는 표현하냐면 샴쌍둥이라 그래요. 몸은 하나지만 머리가 두 개인 샴쌍둥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표면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그런 뭐 술수들, 그다음에 정치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해빙기가 왔느니 그러지만 네. 또 일면에서는 지금 또
겨울철이 또 온다 이렇게 싸움박질하면 등등 여러 가지의 지금 전망이 엇갈리는 부분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아주 도도하게 흐르는 큰 강물은 지금 반도체의 용초와 반도체의 쓰임새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기술의 우위, 이것이 뭐 패권의 가장 큰 핵심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뭐 미국과 중국 사실 뭐 같이 갈 수밖에 없지만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소화할지를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최근 반도체 업황을 살펴보면 HBM 같은 경우는 DRAM 수요 회복을 하는데 좀 중요 요인으로 꼽히고 그렇죠. 있고요. 반면에 낸드의 경우에는 사실 실적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감산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반도체 업황 속에서 저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가야 할까요? 일단은 길게 보셔야 됩니다. 내년 대선까지는 쭉 보셔야 정치적으로 이거 탈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중국이 조금 더 경기 회복을 빨리 하는 부분들이 낸드의 회복에 굉장히 도움을 줄 거고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에서의 이 업황을 전망하자면은 낸드가 올라가야 돼요. 네. 그다음에 D램은 이제 거의 이제 다 된 것 같고 낸드가 올라와줘야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조금 낸드가 지금 뒤쳐져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사이클을 지금 4분기 이후로 잡는 그런 보고서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론이냐, 뭐 겨울철이 장기화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는 아직도 완전한 동력은 회복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는 개연성은 너무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 종료 주기하고 딱 맞아진다면은 네. 저희가 봤던 그런 슈퍼 사이클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어쨌거나 지금 정치의 계절이 좀 지나가는 부분까지도 뭐 1년 정도가 되겠지만 그 부분들을 잘 우리가 견딘다면은 반도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는 방망이 길게 잡고 이렇게 치시는 것이 좋은 그런 업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금리 상승이 언제 종료될지를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낸드의 업황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라고 앞서서 저희가 짚었잖아요. 그런 만큼 사실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흑자 전환이 아니라 영업 적자 폭을 줄이는 데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낸드가 오를 수 있는 게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시점만 있을지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오를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낸드만 딱 보면요. 네. 1997년 이후에 최악의 해를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사이클이라든가 전체적인 회복도를 봤을 땐 2025년이면은 또 활짝 피는 게 낸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25년까지 어떻게 가느냐인데 요번에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다른 때하고 다른 거는 왜 반도체 하면은 뭐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치킨 게임을 이번엔 못 합니다. 각 나라에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생산 능력을 최대한 보호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치킨 게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업종이 낸드 프레시가 된 상황에서 보면은 점점 좀 시간이 오래 뭐 다 옛날 같으면 뭐 확 감산하거나 가격 떨어뜨려서 뭐 치고 올라가는 게 6개월 정도 걸렸는데 2025년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긴 여정을 가신다고 생각하고요. 투자를 그럼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럴 때는 낸드 프레시 1등하고 2등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지금 합병하는 문제 안 되죠. 이건 뭐 또 네. 다른 나라에 물어보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게임 체인저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 낸드 프레시에서의 투자는 시장 점유율 1등 아니면 2등을 여러분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진짜 아주 벚꽃처럼 개화하는 거는 2025년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2025년까지 한번 길게 바라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렸던 투자 전략들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정유주의 주가 키는 정제 마진입니다. S5일을 공략하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주셨고요. 곡물가의 추세적인 상승은 악재입니다.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업사이클은 4분기 이후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